안녕하세요. 2019학년도 고2 9월 전국영양 한국지리 해설을 맡은 강봉균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더 다양한 관점으로 보기 위해서 또 공부 방법이라든가 그런 걸 안내하기 위해서 총평 강좌 시간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15분 이내로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그걸 보면 여러분들이 기존의 기출문제와도 비교할 수 있고 하니까 그거를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강좌는 총평이나 그런 거 없이 바로 1번에서 이제 20번까지 문제 해설 들어가 보겠는데요. 자,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평에서도 말했지만 바로 2018학년도 수능 1번에서 출제된 게 바로 이런 형태죠. 대동여 지도를 분석하는 문제는 꽤 많이 출제되는데요. 1, 2, 3, 4, 5번에 들어가는 게 해마다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옳은 거를 물어봤는데 요거 가장 많이 물어보는 내용이죠. 자, 여기 A 하천이 있는데 선박 운항이 가능하다. 요거를 우리가 항해가 가능하다라고 해서 강하천이라고 해요. 근데 대동여 지도에서 강하천은 바로 선 두 개로 표시를 하죠. 우리가 요거를 뭐라고 하냐? 선 두 개다 쌍선이라고 해요. 그럼 옆에 있는 하천 보세요. 자, 요 구불구불거리면서 산과 산 사이 흐르는 게 바로 하천이죠. 요 하천의 경우는 바로 뭐냐면은 단선이에요. 근데 이렇게 단선으로 표시된 경우에는 딱 봐도 규모가 여기와 달리 작아 보이죠? 항해가 불가능하다. 이게 가장 많이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쌍선이니까 그렇죠. 가항하천 정답 1번이고요. 2번 B의 북동쪽에는 창구가 위치한다라고 했어요. 자, 동서남북 방향을 아냐? 창구를 기호로 찾아낼 수 있냐라는 거죠. 그러면은 B 지금 보니까 유성 이게 무슨 말이요? 성이 있는 읍지 얘는 무성 성이 없다라는 거죠. 그럼 B 읍지와 그 다음에 여기 창고를 볼게요. 자, 총 창고는 이렇게 네모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따라 내려와 보니까 이 도로상에 지금 창고가 있고요. 방향을 보세요. 여기가 바로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면 B의 어느 방향으로? 자, 동, 서, 남, 북이니까 일단 남쪽, 항상 북쪽, 남쪽 먼저 말해요. 그 다음에 동쪽, 서쪽이니까 바로 어디에 위치하냐면은 북동쪽이 아니라 남서쪽에 위치했습니다. 자, 3번 B에서 C까지의 거리는 자 50리 이상이다. 항상 대동여 지도에서 필수로 물어보는 건 뭐냐 하면 바로 도로상의 두 지점의 거리를 계산할 수 있냐예요. 그러면 대동여 지도에서 BC 도로는 곡선이 아니라 이런 직선으로 나타냈고요. BC 요거를 따라가겠죠. 요 도로. 그 다음에 요 거를 우리가 방점이라고 하죠. 근데 방점 하나당 10리가 돼요. 그러면 자 여기서 여기 10리, 그 다음 방점까지 20리, 그 다음 30리, 그 다음 C까지 40리, 약 40리에 해당하니까 틀린 선지죠. 자, 4번 요 선지가 좋았어요. C는 B보다 도로교통이 발달한 읍지다. 자, C의 경우도 읍지이고 B의 경우도 읍지죠. 근데 이제 도로가 몇 개가 여기에 각각 지나가냐? 자, 도로는 직선으로 나타내고 방점이니까 그걸 기준해서 보세요. 자, 하나, 그 다음 둘, 여기 또 있죠? 셋, 넷, 여기는 5개의 도로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B를 보면은 자,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여기서 해서 또 이렇게 들어오죠. 그럼 네, 그 다음에 5, 6, 7. 근데 요거를 하나로 합쳐진가 본다 하더라도 여기는 6개. 근데 이거를 다른 도로로 본다 하더라도 7개니까 B가 훨씬 더 무슨 교통 물어본 건 도로의 하천 같은 게 아니라 더 발달한 게 아니라 반대죠. B가 더 발달해 있어요. 그 다음에 5번 D를 통해 정확한 해발 고도를 알 수 없죠. 대동여 지도의 경우는 이 산이 1950m다, 2744m다. 그런 해발 고도는 표시하지 않고 대략적인 높낮이를 표현을 해서 아 여기의 산이 요 산보다는 조금 더 높겠구나. 그 대략적인 높낮이만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스테디셀러로 출제되는 거니까요. 대동여 지도 읽기 잘해 두시고요. 다음 2번이에요. 자, 총평에서 말했지만 한반도의 형성 과정, 요거 자주 출제되는 주제입니다. 근데 실제 수능과 비교하면 상당히 쉽게 출제된 문제여서 좀 빨리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고생대에 바로 지향사에 있는 게 2개의 지층이 있죠. 근데 이제 초기에 형성된 게 바로 뭐냐 하면은 조선 누춘군이고 어디에서 형성되었다? 우리가 바다에서 형성되어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은 바다에서 형성되었다.
해성층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탄산칼슘과 그 외 합쳐진 암석, 항상 암석이 중요하죠. 그래서 요 암석은 바로 석회암, 그 다음에 석회암 하면 우리가 꼭 같이 떠올려야 되는 거, 용식작용을 받아 카르스 지형이 나타난다. 그러면은 가의 분포 한번 볼까요? 자, 평남 지향사, 그 다음에 강원도 남부와 실제로 충청북도의 석회 동굴이라든가 여러 가지 카르스트 지형이 분포하죠. 바로 여기가 옥천 지향사, 따라서 요 C가 가의 분포가 되겠죠. 그 다음에 나 중생대에 거대한 습지 또는 호수, 근데 여기는 육지였다. 그래서 요렇게 육지에서 형성된 지층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하면 육성층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에 오랜 시간 퇴적물이 두껍게 쌓였다. 퇴적암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퇴적암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퇴적암에 공룡의 발자국 화석이 발견되고 여행기 되게 많이 출제가 되죠. 경남 고성 대표적이고 이걸 이용해서 공룡 엑스포 출제가 열립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나에 해당한 게 뭐가 되냐면 B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름도 많이 물어보죠. 주로 경상북도와 남해안 일대 여기가 거대한 호수, 공룡 발자국이 나타나는데 요 지층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하면 경상 누적된 지층이라는 표현이죠. 누춘군이라고 해요. 그럼 A는 뭐냐? 요거는 자주 출제되지 않는데요. 주로 요쪽 북부지방에 있죠. 바로 신생대에 형성된 바로 삼기층이다. 뭐 그 정도만 해놓으면 됩니다. 사실 실제 수능에서도 이 신생대 제3기층은 거의 물어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배치를 하면 정답 5번 딱히 어렵지 않았으니까요. 다음 문제 바로 건너갈게요. 자, 3번이에요. 선생님은 3번 문제가 좀 참신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문제 자체에서 제시한 거는 대표적인 하천 퇴적 지형이고요. 문제의 유형으로 보면은 뭐냐 하면 우리 지역조사죠. 지역조사에 바로 단계가 제시가 되었어요. 근데 보통 지역조사하면은 뭐 그렇게 뭐 맨날 내는 주제를 내는데 여기의 경우는 참신하게 지형을 가지고 이 지역의 변화를 물어봐서 좀 참신한 자료 형태를 뗐어요. 그럼 여기가 어디냐? 바로 부산광역시와 옆에 있는 김해시 사이에 위치했죠. 바로 하천이 어디로 흘러 들어가는 거?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거. 그럼 이 하천과 바다가 만나는 곳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하구라고 하죠. 그래서 하구의 하천의 퇴적작용에 의해서 형성된 지층인데 주로 여기에 퇴적된 거는 하천 거의 마지막 우리 하류로 갈수록 입자 크기가 작아지죠. 주로 미립질이 퇴적되어 있는 이 지형은 바로 뭐냐? 답은 여기 있었어요. 삼각주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삼각주가 크게 발달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발달한 거. 그래서 여기가 시험에 많이 나오죠. 바로 낙동강 삼각주 또는 김해 평양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삼각주의 토지 이용 변화를 한번 조사해 보자라는 거예요. 바로 대도시 부산과 인접했기 때문에 근교 농업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 그런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러면 실내 조사에 들어갈 거와 야외 조사에 들어갈 거를 보기에서 찾아주면 돼요. 그럼 기억 볼게요. 자, 제자 시기가 다르다. 예를 들어 60년과 최근 2019년. 그러면 제자 시기가 다른 지형도를 비교하게 되면 어떻게 할 수 있냐? 시기별 토지 이용 현황을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예전에는 여기서 논이 주로 있었는데 최근에는 전통 농업인 논보다는 여기 유명한 농산물이 하나 있거든요. 바로 대저도라는 삼각주의 한 섬에서 나오는 게 짭짜리 토마토예요. 우리나라 토마토도 되게 지역마다 다양하게 나오는데 여기는 하천과 바다가 맞는 염분이 있어서 그래서 짭짜리 토마토가 꽤 유명해요. 그런 거에다가 여기가 화훼, 꽃을 일본으로 수출한다. 그러니까 상품성 가치가 높은 농작물 재배로 바뀌었다. 그러면 시기별 토지 이용 현황을 그렇죠. 과거와 현재 거를 비교하면 알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지도예요. 그럼 지도는 야외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실내에서 인터넷 검색 또는 도서관에서 지도를 검색하니까 바로 이 기억이 뭐에 해당하냐 하면 실내 조사에 해당하죠. 그 다음에 니은 볼게요. 자, 지역 주민들과의 면담, 면담이 뭐예요? 얘기하는 거죠. 담임 선생님이 나보고 면담하라.
맞아서 내가 뭘 잘못했나 봐 이거죠. 그다음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역시 주제를 보세요. 주제는 삼각주의 토지용 변화였어요. 그럼 이거 면담 가능하죠. 할머니 여기 꽤 오래 사셨잖아요. 여기 토지용이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선생님 가끔씩 발령이라고 했는데 아이고 여기 내가 있을 때만 해도 이거 파농사하고 쌀농사했어. 근데 아유 비닐하우스에 꽃에서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잖아. 이런 거 약간 발령기가 좀 오늘 상태가 안 좋아서 부족했는데 이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바로 뭐에 해당하냐 하면은 야외로 나가서 직접 이제 조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렇게 하면 답은 어렵지 않게 바로 1번 바로 나와요. 자, 그러면 디귿을 볼게요. 자, 지역개발 과정.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그렇죠. 부산광역시와 김해시, 바로 대도시와 김해시의 경우는 대표적인 위성도시가 되죠. 그러면은 지역개발 과정에 따른 농경지 면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감소를 했을 거고 토지용은 아무래도 아파트라든가 주거라든가 공업지역과 같은 도시적인 토지용이 늘어났겠죠. 그런데 이거는 어디에 해당하냐 하면은 자 보세요. 이 변화는 위에서 조사를 끝마쳤을 거고 통계 지도로 표현을 하니까 바로 자료를 분석하고 도표 및 여러 주제도로 작성한다. 디귿의 경우는 바로 자료 정리 및 분석에 해당하죠. 리뷰를 볼게요.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해서 용도별 토지 이용 변화와 도시화의 연관. 그러면 도시화로 인해서 그렇죠. 자연적인 농경지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감소했을 거고 도로라든가 공업 용지는 증가했겠죠. 근데 이거를 뭐냐? 분석을 한대요. 근데 여기 이미 있죠. 바로 자료를 정리를 하고 분석한다. 리을의 경우도 요 단계에 해당합니다. 자, 3번도 딱히 어렵지는 않았고요. 이제 4번으로 넘어가고요. 선생님이 이제 중요한 문제에 별표를 하는데요. 4번 별표하고 들어갈게요. 바로 작년입니다. 2019학년도 대수능 1번에서 이거와 똑같은 내용 요소를 출제했어요. 그 똑같은 내용 요소가 뭐냐? 가라 지역은 바로 우리나라의 이거에 해당하는 지역이죠. 사극이라고 하죠. 그러면 하나씩 볼게요. 바로 북위 43도 함경북도 온성군의 유원진, 우리나라의 극북이라고 하죠. 근데 극북은 온성군 유원지까지 정확히 안 물어보니까 북위 43도 함경북도 쪽이구나 정도만 해도 돼요. 그 다음에 나를 볼게요. 여기는 극서죠. 우리나라 영토 중 가장 석죠. 평안북도 용천군 마암도고요. 바로 동경 몇 도다 위에도 있지만 124도예요. 근데 요것도 꼼꼼하게 막 그렇게 지역 명칭을 안 외워도 돼요. 근데 우리가 여기는 좌표 값과 지역 명칭 정확히 알아야 되죠. 다는 우리나라 영토 중 가장 동쪽에 위치한 도가 어디에 소속돼 있어요? 경상북도 울릉군에 소속돼 있는 게 바로 독도입니다. 그래서 이 독도 우리나라 영토 중 가장 동쪽에 위치해 있고 얘는 좌표도 알아야 돼요. 보통 우리가 반올림에서 132도라고 하지만 정확히 동격 131도 52분에 위치한 게 바로 독도가 되죠. 자, 여기도 여러분들 꼭 알아야 되죠. 우리나라 영토 중 가장 남쪽에 위치한 행정구역 제주도는요. 딱 2개씩밖에 없어요. 북쪽의 제주시와 남쪽의 서귀포시죠. 서귀포시에 딸려 있는 바로 마라도입니다. 그래서 이 마라도도 바로 좌표값을 알아야 돼요. 바로 북위 33도인데 그거는 반올림에서 하는 거고 정확히 말하면 북위 33도 06분이다. 좌표도 여러분들이 두 지역 정확히 챙겨두셔야 돼요. 그러면 작년 수능에서도 딱 이렇게 4극을 물어봤죠. 그럼 이제 내용 볼게요. 자, 옳은 거. 가는 우리나라의 표준경선이 지난다. 근데 우리나라의 표준경선은 뭐냐 하면은 동격 135도로 일본을 지나고 우리나라를 지나지 않아요. 자, 2번. 나는 우리나라에서 일몰 시각이 가장 이르다. 일몰은 해가 지는 거. 이르다는 일찍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게 독도. 근데 가장 먼저 뜨니까 낮 12시에 남쪽에 수지를 비춘 남중도 제일 일찍이고 해가 지는 일몰도 가장 일찍이에요. 따라서 여기에 해당하는 지역은 누구냐 하면 가장 동쪽에 위치한 독도가 일출, 남중, 일몰이 가장 이르죠. 우리나라에서.
자, 3번 볼게요. 다 독도입니다. 조경수역이 뭐냐면 바다 조자의 경계예요. 바로 난류와 북쪽에서 내려온 한류가 만난다. 그럼 이러한 곳은 어족 자원이 풍부한 곳이 되죠. 바로 독도 주변이 어족 자원이 풍부한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조경수역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답 어렵지 않게 3번 나오고요. 4번을 볼게요. 자, 라는 영해 설정 시 직선기선이 적용된다. 직선기선, 최외곽에 위치한 섬을 연결한 직선기선은 서남에서 적용이 되고요. 독도와 마라도의 공통점 많이 물어보죠. 그럼 화산섬이라는 공통점이 있고요. 또 천년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무엇보다 독도, 바로 동해안, 울릉도, 독도, 제주도를 포함한 마라도의 경우가 바로 통상기선을 적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 고3 모의평가와 수능에서 되게 많이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둘의 공통점 통상기선 적용이라는 거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5번 볼게요. 라는 가보다. 라가 우리나라 극남, 여기는 극북이죠. 그러면은 남쪽이 최한월 평균기온이 높기 때문에 기온의 연교차가 작게 나타납니다. 자, 페이지 뒤로 넘겨서요. 이제 5번을 볼게요. 자, 5번의 경우는 바로 최근의 출제 경향을 반영하고 있어요. 그러면 최근의 출제 경향이 바로 뭐냐 하면 해안 지형을 뭘로 출제하는 거다? 바로 사진으로 출제하고 있습니다. 지도가 아니라. 그래서 작년 대수능에서도 3번에서도 이렇게 사진으로 제시했어요. 그러면 요거는 혹시 사진이 안 보여서 못 풀었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밑에 힌트가 되는 실제의 이곳의 지명들 또한 많이 제시를 했어요. 그럼 요거 워낙 쉬우니까 바로 들어가 볼게요. 가입니다. 선생님이 여기 여행 가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요. 바로 충남 태안군의 신두리 해안사구가 우리나라 최대의 바로 해안사구에 해당돼요. 여기는 사구 습지라고 해서 바닷물과 민물의 밀도 차에서 민물이 고여있는 둥습지라는 신기한 사구 습지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구의 경우는 바로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거냐? 앞에 있는 거죠. 바로 사비인의 모래가 뭐를 타고 바람을 타고 내륙에 들어가서 쌓이는 거고요. 바로 서해안에 대규모의 사구가 분포하는 이유는 우리나라는 주로 북서계절풍이 강하게 받기 때문에 이 모래가 쭉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근데 1번을 볼게요. 자, 조류의 퇴적이고요. 주로 미립질과 같은 지형이 퇴적되어 있는 거는 바로 서해안 세계 5대 갯벌에 해당하죠. 갯벌에 대한 설명이니까 틀렸어요. 얘는 바람의 퇴적이죠. 자, 2번 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호수의 면적이 확대가 된다. 우리나라 서남해안은 거의 분포하지 않지만 동해안에는 바로 청초호라든가 영랑호라든가 송지호라든가 또 대표적인 게 있죠. 경포호라든가 바로 뭐가 되게 많이 분포하냐 하면 석호가 꽤 많이 분포해요. 근데 이 석호 형성 과정 보세요. 만의 입구를 뭐가 사주가 가로막아요. 그래서 석호가 만들어졌는데 그 다음 과정이 중요하죠. 이 석호로 유입하는 하천 물질이 석호 내에 쌓이게 되면서 호수, 석호의 면적은 어떻게 되냐? 점점 축소를 하게 돼요. 그러면은 호수의 옆에서 본 거 바닥에 이렇게 물질들이 쌓이니까 수심은 점점 어떻게 된다? 얕아진다. 최근에는 면적 축소에다가 수심이 얕아지는 것도 같이 내고 있어요. 자, 틀렸고 3번 다는 파랑에너지가 분산되는 곳이다. 해안 중에서 가장 기본이면서 많이 내는 거는 뭐냐 이거죠. 육지가 튀어나간 곳과 바다가 안으로 들어온 만에서의 작용. 곳은 파랑에너지가 집중되어서 주로 침식에 의해서 무슨 지형이 나타나냐 하면 암석해안이 나타나게 돼요. 근데 이 암석해안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게 바로 채석강에서 보듯이 바로 파랑의 침식에 의한 바닷가의 침식에 의한 절벽 액자예요. 해식이에요. 보통 이 해식의 밑에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파랑의 침식에 의한 암석으로 이루어진 넓은 땅, 파시대가 보통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여기는 파랑에너지가 분산이 아니라 뭐냐? 집중되는 곳. 근데 요거를 하나로 고치면 뭐냐? 바로 요게 되겠죠? 곳이 되겠죠. 자, 4번 라는 사주에 의해 육지와 연결된 육계도이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곳 제주도의 세 곳, 한라산, 거무노름 용암동물계, 바로 이 성산 일출봉인데요. 실제로 수학여행 갈 때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여기 이렇게 밑에 주차장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갈 때 쭉 이렇게 도로를 따라가는데요. 여기도 보지만 여기가 제주도 본토죠. 그 다음에 여기 이게 바로 뭐냐? 파랑의 퇴적에 의한 사주입니다. 그래서 이 성산 일출봉 원래 작은 화산섬이었으나 사주로 인해서 제주도 본토와 연결된 바로 요런 섬을 뭐라고요? 우리가 육계도라고 하죠. 대표적인 육계도에 해당돼요. 정답 4번이고요. 5번 볼게요. 자, 사고는 바람에 의한 해안 퇴적 지형이죠. 다는 해식의 바로 해안 뭐냐? 침식 지형. 딱히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6번 넘어갈게요. 자, 앞서 총평에서 얘기했지만 도시가 꽤 주제가 많은데 그중에서 가장 출제가 많이 이루어지는 거 도시 내부 구조예요. 그 다음 실제로 수능에서도 이런 식으로 자료를 많이 주고 출제를 하는데 자, 요거 서울특별시 어디냐면 중구예요. 근데 구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위치가 중요하죠. 서울의 가운데 있다. 근데 어떨 때는 위에 있는 종로구를 주기도 해요. 그래서 가운데에 위치한 곳 바로 대표적인 뭐냐? 도심에 해당한다 보면 돼요. 그 다음에 가장 서울특별시 주변 지역 중에서 가장 많이 주는 데가 노원구인데 그 명칭보다는 위치를 보세요. 바로 서울과 다른 지역이 만나는, 즉 서울의 바깥 주변 지역이죠. 근데 여기도 주지만 여기나 그렇죠. 바깥에 여러 지역을 줄 수가 있으니까 구 이름을 외우는 게 아니라 위치를 여러분들이 잘 봐두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 문제 바로 나와 비교한 가의 상대적 특징이 돼요. 근데 이제 하나는 도심이고 하나는 주변 지역. 옆에 자료를 볼게요. 자, 지금 현재 고3 자양고 학생들도 상주 인구가 자꾸 뭐냐 그러는데 항상 거주하는 인구. 즉 내가 주민등록상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들어가 있다. 상주 인구는 그 지역 실제 바로 주민등록상 등록되어 있는 인구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걸 볼게요. 통근. 출근하는 거죠. 뭐라고 돼 있어요? 유입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 출근하기 위해서 들어온 거를 유입이라고 하죠. 근데 뭐도 있냐? 통근 뭐라고 돼 있어요? 유출이죠. 그럼 유출은 다른 지역으로 출근하기 위해서 빠져나간 거죠. 그럼 가를 보세요. 상주 인구만 비교해도 답이 보이긴 하는데요. 가는 뭐가 적으냐면 나와 비교하면 상주 인구가 10만 조금 넘죠. 적어요. 그런데 요걸 볼게요. 요 자료가 중요하죠. 자, 유입과 유출을 봤을 때 뭐가 뭐냐? 요게 뭐냐면 유입이죠. 그래서 유입이 뭐보다 많냐 하면은 유출이 많다. 그 얘기는 여기에 뭐가 많다? 일자리가 많다. 바로 도심이죠.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유출보다는 유입이 많으니까 낮에 인구가 되게 많이 들어와 있다. 그럼 우리가 상주 인구분의 주간 인구 곱하기 100 주교한 주간 인구 지수가 100 이상 바로 도심의 특징입니다. 그럼 나를 보세요. 상주 인구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유입보다 여기는 뭐가 더 많냐 하면은 유출이 많아요. 그럼 이 지역은 들어온 것보다 빠져나간 게 많으니까 주간 인구 지수는 그렇죠. 낮에 줄어들어서 100 이하다. 그런 게 보여야 돼요. 그러면 자, 가가 바로 뭐가 되냐 하면 도심이고요. 나가 바로 뭐가 되냐면은 그렇죠. 주변 지역이 돼요. 그럼 우리는 누구의 특징을 찾아라? 주변 지역과 비교한 도심의 특징을 찾으면 돼요. 근데 실제 거주하는 곳에 학교가 가니까 요거는 주변 지역에 대한 설명. 상업지, 똑같은 편의점이나 똑같은 대형마트, 물건을 파는 상업지에서 평균 지가, 도심은 접근성이 높아 지가가 비싸죠. 정답 어렵지 않게 2번 나와요. 자, 거주자, 여기에 거주하는 사람의 평균 통근거리예요. 근데 도심은 여기 일자리가 있으니까 통근거리가 짧아요. 근데 주변 지역은 일자리가 별로 없으니까 도심이라든가 부도심으로 나가야 되니까 통근거리가 긴 거는 바로 주변 지역의 특징입니다. 자, 4번 토지 이용에서 주거 기능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거는 주변 지역의 특징이죠. 출근 시간 때 지하철역에서 말을 잘 보세요. 자, 어떤 지하철역, 여기에 있는 지하철역, 또 여기에 있는 지하철역이 있을 거예요. 하차가 뭐 하는 거예요? 내리는 게 하차죠. 그 다음에 승차는 뭐예요? 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어떤 사람들이 많냐? 승차가 많아요. 왜?
아빠 회사 다녀올게. 여기서 지하철을 타서 일자리로 향하니까 여기는 승차가 많아지게 되죠. 그럼 하차가 많은 곳은 어디가 되냐? 여기가 되죠. 드디어 시청역에 내려서 바로 사무실로 간다. 요 승차와 하차, 언어 감각만 있으면 그렇게 어려운 거는 아니었습니다. 그럼 도심은 뭐가 많아요? 승차보다 내려서 직장으로 향하는 하차 인원이 더 많겠죠. 자, 이제 7번 보도록 할게요. 자, 7번 별표. 요거는 총평에서도 얘기했지만 기후 그래프는 실제 수능에서도 고난도로 출제가 돼요. 물론 수능과 비교하면 되게 쉽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왜냐? 되게 뚜렷한 지역을 줬어요. A 꼭 알아야 되는 지역이죠. 바로 중강진. 우리나라에서 최하늘 평균 기온이 가장 낮다. 그러다 보니까 연교차 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A가 답이 금방 나와요. 자, 뭐가 있냐? 기온의 연교차예요. 바로 풀 수가 있죠. 그러면 가나다 중에서 바깥으로 튀어나온 게 연교차가 큰 거죠. 그러면 요 가가 바로 뭐가 되냐면은 중강진이 돼요. 그 다음에 B를 볼까요? 자, 요거 잘해야 돼요. 해안가에 점이 있는 건 강릉이에요. 근데 실제로 대관령이 되게 해안과 가까이 있는데 얘는 강릉이 아니라 내륙 쪽에 있죠. 바로 대관령이에요. 그러면 대관령의 특징은 뭐냐? 그렇죠. 고위 평탄면, 해발 고도가 높아 여름에 상당히 어떻다? 서늘하다요. 그럼 이제 여기를 보세요. 최난월 8월이죠. 근데 8월의 평균 기온을 보니까 가보다 어떠냐? 높은 거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하죠. 가보다 낮은 게 누구보다 오히려 아까 봤어요. 가가 중강진인데 중강진보다 지금 낮은 게 누구냐 하면은 바로 요거죠. 나예요. 그러면 요 나가 바로 뭐가 되냐? 여름이 서늘한 대관령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뚜렷한 지역을 줬어요. 대구예요. 대구는 우리나라에서 여름철이 가장 더운 곳. 여기는 극한지라고 하고 여기 극서지라고 하죠. 그러면 대구 딱 보는 순간 대구가 여름에 최난월 평균 기온이 가장 높다. 또 가장 위도상 저위도에 위치했다 보니까 요 다가 연평균 기온도 가장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답을 맞출 힌트는 여기저기 줬어요. 그래서 정답 어렵지 않게 1번. 근데 선생님 어렵지 않게라는 수능과 비교해서요. 근데 아직 2학년 학생들한테는 이러한 기후 문제가 여전히 어렵겠죠. 자, 8번 넘어갈게요. 자, 8번 별표 그대로. 보통 우리가 자연재해 2학년에서는 황사 태풍을 주로 내거나 아니면 계절별로 줘서 되게 겨울 돼서 쉽게 맞췄어요. 근데 요거는 최근에 출제 경향 바로 2018학년도 수능 4번처럼 뭐를 제시를 했냐 하면 자, 피해액인데 각 도별로 피해액이 얼마나 차지하냐를 줬어요. 그 다음 발문에서 답은 한정 지어졌어요. 자연재해가 워낙 많으니까 대설, 많은 눈으로 인한 피해, 그 다음에 여름에서 가을까지. 근데 항상 먼저 남쪽이 태풍이 북상하게 되죠. 그래서 2개를 줬어요. 근데 선생님은 뭐만 보고도 바로 풀어냈냐? 솔직히 얘기하면 안에 답이 너무 쉬운 게 있었어요. 도별 피해액보다 더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안쪽에 있죠. 자, 연평균 피해액을 보세요. 연평균 내면 226억 원. 근데 여기를 볼까요? 연평균 피해액이 1587. 우리나라는 겨울에 주로 다설지인 지역이 생각보다 별로 없죠. 겨울에 그렇게 강수량이 많지 않아요. 근데 여름에는 호우라든가 태풍, 여름에 강수가 집중되고 실제로 여름에 태풍, 강한 바람과 많은 비를 동반하면서 특히 가을에 태풍이 올라올 때 농작물이 다 낙과 떨어지거나 벼들이 침수가 되어서 큰 피해가 나타나요. 그래서 사실 선생님이 피해액만 보고 요도 얘가 뭐냐? 대설이라는 것과 얘가 바로 뭐다? 태풍이라는 거를 바로 찾아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야겠죠. 자, 우리나라 대표적인 대설 지역 한번 볼게요. 자, 요거 구분해야겠죠. 겨울에 북서 말고 북동기류가 불 때 태백산맥을 타고 올라가면서 대관령의 동지역에 위치한 동해안 지역, 바로 영동지방 다설지 강원이 들어갔어요. 그 다음 북서계절풍이 불 때 서해를 지나면서 많은 눈이 내리고 다시 소백산맥을 타고 내려와서 우리 무진장이라고 하죠. 무주 지난 장수일 때도 많은 눈이 내려요. 그래서 서해에 해당하는 곳 충남이라든가 전남과 같은 곳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대설이라는 거를 맞출 수가 있어요. 자, 태풍 한번 볼게요. 자, 태풍은 어디부터 북상하냐? 저위도에서 이렇게 북상해서 태풍이 가장 먼저 상륙하는 곳이 바로 어디냐면 제주도가 돼요. 근데 수인님 여기 제주는 안 보이는데 왜 그러냐? 제주는 인구도 적고요. 공업시설이라든가 그런 게 적기 때문에 피해 자체는 크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제주 다음으로 태풍이 북상하는 곳이 바로 어디냐? 경남과 전남이죠. 근데 경남과 전남은 제주와 달리 인구도 많고 시설물도 많기 때문에 이 남부지방에 위치한 두 지역이 피해액이 큽니다. 자, 이제 옳은 거 바로 볼게요. 해안 지역의 해일, 바닷물이 확 넘쳐요. 저지대가 침수돼요. 태풍에 의해서 이렇게 바닷물이 침수가 되니까 나에 대한 설명이죠. 자, 남해안의 적조예요. 태풍의 장점이 있어요. 매미 맨 더운데 태풍 한번 확 지나가면 바로 바닷물 수온이 내려가면서 플랑크톤의 과다번식으로 바로 양식장에 피해를 주는 바닷물이 붉어지는 적조 현상 완화에 도움이 돼요. 장점이죠. 옳은 설명. 자, 가는 나보다 강풍으로 인한 피해가 크다. 반대로 갔죠. 태풍 큰 거 한번 올라오면 나무가 송두리째 뽑히고 선박이 가끔씩 막 휘영청하고 서로 부딪히고 강풍은 여기의 특징이죠. 자, 그렇죠. 대설, 주로 겨울철에 발생하고요. 태풍은 여름에서 가을까지인데 그래도 주로 발생하는 건 여름. 자, 요거 옳은 설명이죠. 정답, 니을해서 바로 4번 나옵니다. 자, 9번 넘어갈게요. 9번은 선생님이 금방 풀게요. 여러분들도 아마 풀어봐서 알겠지만 이게 너무 쉬웠어요. 그러면 자, 기후 단원인데요. 가나와 관련된 기후에 영향을 주는 원인, 기후 요인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번 볼게요. 자, 3월의 제주에는 봄을 날리는 유채꽃. 이미 해안에는 기온이 높아서 꽃이 폈지만 남한에서 가장 높은 화산, 한라산 정상에는 눈이 녹지 않다. 왜 그러냐? 제주도 안에서도 바로 이거죠. 그렇죠. 해발 고도 차에 따라 해안과 한라산 정상이 달라요. 그럼 여기에 영향을 준 건 어렵지 않죠? 바로 해발 고도가 돼요. 자, 똑같은 제주도인데 이제 다른 현상 나를 볼게요. 제주도에 다습한 남풍이 불 때 겨울에 북서계절풍이고 여름에 남풍이 불어요. 그럼 제주도가 이렇게 있고 가운데 한라산이 있는데 자, 남쪽, 남동이나 남서가 불어요. 그럼 바람이 산을 타고 올라가는 쪽에서는 빼년상에 의해서 강수가 내리니까 남쪽에 위치한 서귀포는 주로 비가 내리죠. 근데 바로 이 여름에 북쪽에 위치한 서귀포시 말고 제주시죠. 바로 빼년상에서 바람이 타고 내려가는 쪽이기 때문에 고온건조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 바로 한라산이라는 지형에 의해서 빼년상 올라가는 쪽 강수, 내려가는 쪽 고온 바로 건조가 되죠. 정답 어렵지 않게 4번 나옵니다. 자, 워낙 쉽기 때문에 이 정도 하고요. 이제 10번 넘어갈게요. 자, 10번 최근에 출제 경향 반영해서 해안만 사진으로 낸 게 아니라 바로 하천 지형의 경우도 이렇게 사진으로 줬어요. 근데 이미 사진에서 많은 느낌이 나요. 가보세요. 큰 산이 별로 안 보이고 되게 평지가 많이 있는 게 보이고 하천의 폭이라고 하죠. 하천의 폭도 되게 넓어요. 근데 나를 보니까 하천 주변에 되게 산지가 많고요. 하천의 폭도 좁아요. 근데 이제 요게 하천이 흐르는 바로 하천의 유역을 줬어요. 근데 위치상으로 보면은 바로 충청남도 쪽, 요쪽으로 흐르니까 바로 충청남도와 전라북도 쪽으로 흐른 거 보니까 얘가 바로 금강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다음에 위치를 보세요. 자, 나가 여기를 확대한 거죠. 이제 막 산에서 흘러요. 바로 여기가 상류에 위치해 있고 산지 사이를 흐르는 가믹공유가 되죠. 자, 가를 보세요. 자, 요렇게 흐른 하천들이 만나 이제 어디로 가냐? 바다로 빠져나가는 쪽에 위치해 있어요. 그 다음에 주로 평지를 흐르니까 바로 여기는 하류 쪽, 바로 자유공유 하천이 돼요. 그러면 내용 볼게요. 자, 반대로 갔죠. 가가 자유공유, 나가 가믹, 하방 침식, 아래로 침식하는 거는 주로 산지 사이를 흐르는 가믹공유하천에서 강해요. 근데 자유공유하천은 평지를 자유롭게 흐르니까 옆으로 침식하는 뭐가 강하냐면은 측방 침식이 강하죠. 자, 그 다음에 3, 4, 5번은요. 다 함께 묶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묶을 수 있냐? 주로 내는 거. 바로 상류와 하류에 대한 비교입니다. 그러면은 하천 바닥의 평균 경사, 자, 상류의 가믹 공유를 보세요. 하천 바닥의 평균 경사가 이렇게 급해요.
근데 자유공유는 어떻게 되냐? 평지를 흐르니까 하천 바닥의 경사도 완만하게 돼요. 그러면은 가는 나보다 하천 바닥의 평균 경사가 완만하죠. 자, 그다음 상류가 하류보다 유량이 어때요? 적어요. 상류에서 하류로 가면서 많은 하천들이 합쳐지기 때문에 하류로 갈수록 유량이 많으니까 반대로 갔죠. 자, 퇴적물의 입자 크기, 상류에서 하류로 갈수록 점점 쪼개지게 되니까 하류의 퇴적물의 입자 크기가 작아요. 따라서 나는가보다 퇴적물 상류니까 아직 덜 쪼개졌죠. 크다. 정답 바로 5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번까지 봤고요. 이제 페이지 넘겨서 11번. 되게 쉬웠죠? 실제로 수능에서는 이런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되지 않습니다. 자, 옳지 않은 거를 보려고 그랬어요. 바로 볼게요. 자, 편서풍은 지구에서 되게 크게 부는 바람인데 바로 주로 위도 30에서 60도 뭐라고 하냐면은 자, 여기 적도라고 하고 바로 이 중위도에서 서에서 동으로 부는 바람을 편서풍이라고 해요. 근데 중국의 바로 사막의 모래와 오염물질들이 바로 이 편서물풍을 타고 우리나라를 이동하는 게 바로 황사고요. 또 하나 있죠. 바로 태풍이었어요. 태풍이 위도 30도 이전에는 이렇게 오다가 위도 30도에서는 편서풍의 영향으로 방향을 이렇게 바꾸게 되죠. 황사와 태풍 모두 바로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요. 그 다음에 니은 바로 볼게요. 자, 계절풍입니다. 대륙과 해양의 비열차. 대륙은 비열이 작기 때문에 빨리 올라가고 빨리 떨어지고 해양은 비열이 크기 때문에 서서히 올라가고 서서히 올라간다. 이걸로 인해서 계절마다 풍량이 다른 계절풍이 불게 되죠. 자, 3번 북서계절풍이에요. 북서계절풍은 시베리아 고기압에서 불어오는 겨울계절풍인데요. 이게 한랭 건조하죠. 그러면 벼농사의 발달에 영향을 주는 거는 바로 뭐냐? 리을, 남동, 남서, 여름계절풍이 고온 다습하기 때문에 그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거 벼농사가 주로 아시아 계절풍 지대, 특히 우리나라 같은 곳에서도 많이 이루어지죠. 옳지 않은 거 바로 3번입니다. 자, 4번을 볼게요. 자, 대청마루는 되게 오픈되어 있는 거실 형태가 되는 거죠. 왜? 남부지방 여름에 덥기 때문에 바로 남동, 남서 고온 다습해서 남부지방 대청마루 개방적인 가옥 구조입니다. 자, 높새바람은 뭐냐 하면 늦봄에서 초여름에 오츠크의 기단에서 북동풍이 불어올 때 태백산맥을 타고 내려가는 영서지방에서 빼현상에서 고온 어떤 이게 중요하죠. 다습이 아니었어요. 건조한 바람이 불어서 바로 가뭄 피해가 나타난다. 이게 많이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1번 봤고요. 이제 12번. 자, 여행기 형태를 띈 바로 발전입니다. 자, 가나다 발전소 지도에서 찾으라는 건데요. 최근 바로 요거 많이 출제가 되고 있죠. 세계 최대 규모의 조차를 이용하는 거. 그래서 화석연료의 고가 문제, 신재생에너지에 해당하죠. 그럼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조력 발전이 가동 중인 곳이 바로 여기가 되죠.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시화호 조력 발전이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가동 중이니까 가 연결이 돼요. 자, 나를 볼게요. 우리나라 뭐라 했냐?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 울진에도 있고 경주에도 있고 영광에도 있는데요. 최초는 어디냐?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있는 그거는 지역 명치고요. 바로 원자력 발전소의 고리 원자력이죠. 최초입니다. 그러면 나는 여기가 되겠죠. 자, 그다음에 달을 볼게요. 국내 최대의 화력 발전 단지다. 자, 최대의 화력이에요. 근데 최근에 이제 요 화력이 많이 위치가 나오는데 수도권과 남동음에 근데 수도권과 인접한 충청남도 태안, 당진, 보령 요 해안가 바로 화력의 원료인 역천탄을 수입하기 때문에 주로 해안에 몰려 있어요. 그럼 여기는 바로 어디냐? 국내 최대의 당진 화력이고요. 당진은 또 대규모의 제철수와 함께 이 내용이 같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몇 번이냐 하면 어렵지 않게 2번 나오고요. C는 어디냐면 진도죠. 울돌모, 조류. 근데 여기는 시험 발전이 이루어진다. 물살의 세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3번 쉬운 주제죠. 이 지구온난화의 경우는 제시되는 자료만 다를 뿐이고요. 사실 선지에서 물어보는 게 거의 어느 정도 좀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와 같은 변화 뭐냐? 북한의 기후예요. 자, 연평균 기온, 일최고 기온, 연평균 기온, 연평균 일최저 기온 모두 다 상승하고 있다. 바로 지구온난화의 영향이라는 거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일어날 현상 옳은 거죠. 자, 설이 보통 가을에 내려요. 근데 옛날에는 9월만 하더라도 추워서 서리가 일찌감치 내리는데 이제는 9월에 그렇게 기온이 낮지 않아요. 그래서 10월쯤 돼야 추워지면서 첫서리가 내려요. 그러면 9월에서 10월로 첫서리 관측일이 빨라지는 게 아니라 느려지게 되죠. 자, 이게 비슷한 내용 요소에 해당해요. 단풍, 가을에 기온이 내려가면서 이파리의 색깔이 그렇죠 바뀌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9월만 하더라도 똑같아요. 단풍이 들었는데 이제는 9월 돼도 춥지 않으니까 이파리들이 아직까지 파릇파릇하다가 10월쯤 돼야 이제 기온이 내려가면서 붉게 노랗게 물들더라. 그러면 단풍 시작 시기도 첫서리 관측일과 마찬가지로 느려지겠죠. 자, 봄꽃이에요. 실제로 선생님 어릴 때 생각해 보면 개나리 강 주변에 산책하다가 3월쯤 되면 폈는데 선생님 집 근처에 있는 양재천을 막 산보를 나가니까 산보가 아니죠. 아무튼 걸어가니까 2월에도 드문드문 펴 있어요. 그만큼 그렇죠. 기온이 올라갔기 때문에 봄꽃의 개화 시기는 3월보다 2월이 생일이 빠르죠. 자, 3월보다 2월 빨라질 것이다. 정답 바로 3번입니다. 자, 4번 볼게요. 침엽수리, 애국가 2절, 남산 위에 저소 나무의 분포 면적이 실제로 줄어들고 있대요. 바로 침엽수리, 냉대림이죠. 기온이 올라가기 때문에 면적 축소가 돼요. 그럼 뭐의 면적이 늘어나냐? 바로 남대림이라고 하죠. 상록 활렵수림의 면적은 확대가 되고 있어요. 자, 대표적인 한류성 어종, 명태와 같은 한류성 어종, 바로 수온 상승에 의해서 어획량이 감소하게 되고요. 난류성 어종은 그렇죠,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딱히 어렵지 않았고요. 이제 14번 넘어갈게요. 14번 실제로 기출에서 메인은 아니에요. 그래도 드문드문 나오고요. 요거는 특정 내용 요소만 헷갈리지 않으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자, 촌락이 뭐예요? 도시가 아닌 1차 산업이 주로 이루어진 것. 바로 농업이 주로 이루어지는 촌락, 농촌, 어업이 이루어지는 촌락, 어촌이 돼요. 근데 이거는 바로 집이 얼마나 모여있나 흩어져 있냐에 따라 두 개의 유형으로 나누게 되죠. 그럼 가를 보세요. 바로 가옥들, 요 네모가 집이죠. 특정 지역에 집중 모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지촌이라고 하죠. 자, 나를 보세요. 집들이 어느 한 곳에 모여 있는 게 아니라 다 흩어져 있어요. 분산되어 있더라 해서 바로 산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가가 뭐냐 하면 집촌. 나가 산촌이고요. 요 형태로 선생님들 내신에서 많이 내죠. A에 들어갈 수치와 B에 들어갈 수치 많이 물어봐요. 그러면 A에 들어갈 수치는 뭐냐 보세요. 가, 집초는 높게 나타나고요. 나, 산초는 낮게 나타나는 수치죠. 그러면 B는 반대죠. B는 뭐냐? 자, 가에서 낮게 나타나고 나에서 높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은 답만 맞추지 말고요. 옆에 쓰면은 더 도움이 돼요. 그럼 선생님 옆에 써볼게요. 자, 1번에 있는 거 공동체 의식이에요. 여기 보세요. 아유, 뭐였어? 아이고, 김씨 그 상당했다 그러던디 우리 가서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문상도 가야 되고 모여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공동체 의식이 강해요. 근데 이건 어떻게 돼요? 흩어져 있어요. 오, 내 이유 너무 멀리 있는데 공동체 의식은 어디가 더 높으냐 하면 집촌에서 더 높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볼게요. 가옥 간의 평균 거리예요. 근데 가옥 간의 평균 거리는 여기 어떻게 돼요? 가깝고 얘가 어때요? 멀어요. 근데 멀다가 고니까 산촌이 가옥과 가옥 간의 거리가 멀다. 자, B는 나에서 높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가옥 간의 평균 뭐냐 하면은 거리는 이쪽에 들어가죠. B에. 그 다음에 계속 볼게요. 협동 작업의 필요성이에요. 왜 모여 있어야 협동해야 되니까. 주로 평야에서 벼농사 많은 물을 필요하니까 저수지도 같이 만들어야 되고 협동노동의 필요성이 크니까 모여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협동노동의 필요성은 어디에서 높게 나타난다? 집촌에서 높게 나타나요. 자, 그 다음에 볼까요? 공동체 의식 받고 자, 쭉 보니까 이제 이게 있네요. 가옥과 경지 결합도예요. 요것만 안 틀리면 돼요. 그럼 가옥과 경지의 결합도를 보세요. 자, 아이고 여기 내 집인데 요거 내 땅이요. 요거 내 집인데 내 땅, 가옥과 경지가 바로 결합돼 있어요. 근데 여기는
자, 집은 여기지만 내가 농사 짓는 땅, 집은 여기인데 나는 농사 짓는 땅이 여기. 오히려 가옥과 경지의 결합도가 낮은 게 이쪽이죠. 그러면 높다. 요게 여기에 들어갈 수치죠. 산촌이 가옥과 바로 뭐냐? 경지의 결합도는 산촌에서 더 높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해서 답을 찾아주면 바로 몇 번이 답이 되냐?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이제 15번 넘어갈게요. 답은 1번이었고요. 15번, 도시 내부 구조는 필수로 나와요. 그런데 이 도시 재개발은 많이 나오진 않아. 왜? 사실 한국 지리를 공부를 안 했다 하더라도 언어 감각이 있어도 어느 정도 풀 수 있는 문제가 바로 이 도시 재개발입니다. 근데 문제 유형도 거의 정해져 있죠. 하나는 다 전체적으로 철거를 하는 철거 재개발. 그럼 하나는 뭐냐? 보수한다. 수복 재개발이나 그대로 두는 보존 재개발. 항상 철거와 나머지를 비교를 하게 돼요. 그럼 가를 보세요. 자, 인구가 늘어나면서 주택이 부족해지자 저소득도 늘어나서 달동네였다. 근데 핵심은 뒤에 있죠. 여기에 있는 노후화된 주택을 어떻게 했대요? 완전히 철거한 다음에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와 박물관 이러한 개발을 우리가 말 그대로 이렇게 부르죠. 다 철거했다. 철거. 전체를 다 고쳤다. 전면 재개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나를 볼게요. 자, 나의 경우는 지금 보니까 근대 건축물들이 이렇게 소외되어서 그대로 잘 보존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근대 문화유산을 활용한 도시 재생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냐? 근대 과거의 건축물을 부시는 게 아니라 문화예술 공간으로 탈바꿈하게 있다. 그럼 얘는 부시는 게 아니라 보수공사 필요한 것만 그렇죠 고치는 거죠. 보수하더라. 그래서 수복 재개발에 해당돼요. 그럼 우리가 찾는 거는 철거와 비교한 바로 수복 재개발의 방식을 요 6면체에서 찾아주면 돼요. 자, 아직 2학년이어서 6면체 안 익숙할 수도 있는데요. 자, 요거예요. 건물의 평균 중수는 요렇게 읽으라는 거예요. 위아래로. 그 다음에 원고 주민의 재정 창률 어떻게 해야 돼요? 뒤냐 앞이냐를 따라 읽는 거예요. 기존 건물의 활용도 요 글자 옆에 있는 화살표들을 하면 돼요. 얘는 왼쪽으로 가냐 오른쪽 가냐 따라 읽어주면 돼요. 그러면 건물의 평균 층수를 보세요. 철거는 어떻게 돼요? 싹 다 밀어버리고 고층의 아파트가 들어오니까 높아요. 근데 근대 문화유산, 일제강점기 때의 은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보통 그대로 거의 보수공사만 하니까 건물의 평균 층수, 철거가 높고 우리는 수복을 찾는 거죠. 어떻게 돼요? 낮음이니까 밑으로 내려와 있어야겠죠. 그럼 A, B 탈락. 그 다음에 이걸 볼까요? 기존 건물의 활용도예요. 철거는 다 밀어버리고 새롭게 아파트를 조성하니까 기존 건물의 활용도가 떨어져요. 근데 바로 근대 문화유산을 거의 그대로 활용하는 거 수복 재개발이 기존 건물의 활용도가 어떠냐? 높아요. 그러면 높은 거 오른쪽에 있는 거죠. 그러면은 C 탈락. 그래서 D, E 압축. 자, 요것만 안 헷갈리면 돼요. 원거주민의 재정착률도 있고요. 뭐도 있냐면은 원거주민의 이주율도 있어요. 근데 두 개의 단어가 어떤 거냐? 반대되는 개념이죠. 자, 원래 거주하던 주민이에요. 바로 재정착률은 뭐냐? 다시 재개발하고 나서도 다시 그 지역에 그대로 정착하는 거. 이주율은 뭐래요? 원래 거주하던 지역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게 이주율이래요. 그러면 철거는 내가 살던 아파트 전에 달동네는 가격이 저렴했는데 새롭게 조성한 아파트는 가격이 너무 비싸서 원고 주민은 떠나게 되고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이 아파트로 들어오게 돼요. 그런데 이 수복 재개발은 그렇죠. 원래 주민들이 거의 대부분이 정착하겠죠. 그럼 원고 주민의 재정착률 높다. 뒤에 있는 거 말고 앞에 있는 거 정답 바로 4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페이지도 봤고요. 이제 마지막 페이지 해서 16번 가보도록 할게요. 얘는 여행길은 아니고 요 단어 문제죠. 바로 뭐냐 하면 화산 지형입니다. 근데 너무 쉽게 출제가 되어서 금방 맞출 수 있었어요. 자, 가를 먼저 볼게요. 자, 화구의 함몰로 형성된 곳, 칼데라의 위골이 칼데라호. 이거 화산 지역에서 되게 비교 많이 하죠. 바로 제주도 가운데 위치한 한라산 꼭대기 위에 위치한 백록담의 경우는 화구의 물이 고인 화구호죠.
그러면 가에 해당하는 거 바로 여기가 되겠죠. 여기 우리나라 남한 북한 합쳐서 가장 높은 백두산 정상에 있는 천지가 바로 화구가 함몰한 곳의 무리구인 바로 칼데라 호가 됩니다. 따라서 가 A 요렇게 가죠. 나를 볼게요. 자, 경사가 급한 화산체, 우리가 종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걸 뭐라고 하냐? 바로 종상 화산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그 다음 요 정상에 화구가 함몰했는데 얘가 칼데라이긴 한데 분지처럼 되게 큰 오목한 지형이라고 해서 칼데라 분지라고요. 답이 나오죠. 울릉도 정상에 위치한 바로 나리분지라는 이곳 지명. 바로 여기가 칼데라 분지에 해당하죠. 그런데 이 분지 내부에 중앙 화구고, 화구가 함몰한 칼데라인데 이 과거에 화구였던 곳에서 다시 한번 화산 폭발을 해서 작은 화산, 이름이 되게 귀엽죠? 알봉, 바로 중앙 화구구입니다. 그래서 화구에서 다시 폭발한 이런 화산을 우리가 이중 화산이라고 해요. 그럼 어렵지 않게 바로 요다는 어디냐? 울릉도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다 많이 출제되는 지역이죠. 용암의 열화 분출이 뭐예요? 균열을 따라 곳곳에 분출해서 거의 지표면을 다 덮어버리는 거. 그래서 이러한 땅을 우리가 넓고 평평한 땅을 용암대지라고 하고 주로 유동성이 큰 현무암질 용암이 이렇게 열화 분출을 하게 돼요. 그 다음 제주도도 기반암이 현무암이고 철원, 용암, 대주도 기반암이 현무암이지만 제주도는 지표수의 뷰적으로 벼농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으나 최근에 수능에 조금 많이 내요. 철원의 경우는 각종 시설을 활용해서 벼농사가 이루어지고 철원에서 주로 생산되는 오대쌀 바로 지리적 표시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가 바로 여기에 해당하죠. 철원, 용암, 대지에 해당돼요. 이렇게 해서 답을 연결하게 되면은 바로 몇 번이냐? 2번 답이 나오게 됩니다. 자, 딱히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끝내고요. 17번 갈게요. 자, 요거는 선생님 생각이에요. 농업은 보통 우리가 도별, 강원도, 제주도의 특색을 내요. 근데 요거는 3학년과 달리 2학년이어서 좀 쉽게 냈다고 해서 냈는데 셈은 쉬웠지만 또 여러분들은 최근에 도시에서 많이 살다 보니까 농업이 익숙치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셈 기준에서 되게 쉬운 문제였어요. 볼게요. 우리나라 이제 농업의 문제점과 각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잘 연결한 걸 찾으면 돼요. 근데 무엇보다 이게 문제죠. 도시와 농촌의 경제적 격차가 확대되니까 자꾸 이촌향도로 전락을 떠나서 도시로 향하게 돼요. 그러면은 도시와 농촌 간의 경제적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아이고 이거 맨날 쌍놈살 치가지고 이거 뭐 돈도 안 나고 이거 어떡해요? 근데 최근에는 뭐예요? 이거죠. 지리적 표시제다. 내가 우리나라 1호 보성에서 녹차를 내요. 녹차 실제로 거기 가보세요. 아이스크림부터 해서 되게 부가가치가 큰 상품을 만들어내요. 가을에 유명한 게 뭐냐? 5가지 맛을 지닌 경북 문경의 오미자 축제다. 근데 오미자만 생산하는 게 아니라 문경하면 오미자가 유명하니까 그걸 가지고 오미자 원액을 한다. 지리적 표시제로 하면 그 농축산물의 가치가 올라가죠. 횡성 하면 여러분들 뭐 떠올려요? 한우죠. 그런 거를 통해서 소득을 증대할 수 있다. 옳은 방안이죠. 자, 니은 볼게요. 근데 농약, 화학 비료를 너무 사용하더라. 토질 오염이 되고 수질도 오염이 되더라. 그래서 무농약, 친환경, 우렁이를 풀고 그다음에 오리를 해서 친환경 농법으로 한다. 이것도 대책에 해당하는 거죠. 자, 요거 볼게요. 복잡한 유통구조. 가끔씩 뉴스에 보면 안타까운 사연이 나와요. 올해 특히 양파가 풍년이어서 양파 가격이 폭락했어요. 그래서 이거 뭐 이렇게 밭대기로 팔고 나한테 돈이 안 나니까 그냥 파르니 갈아엎자. 그래서 이게 복잡한 유통구조가 그러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떡하냐? 수입 농산물 시장 개발 이거와는 상관이 없어요. 복잡한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요즘 이거예요. 농산물 직거래라고 하죠. 직거래 인터넷으로 거기에 어떤 농촌에 있는 양파 농가와 내가 바로 해서 사온다. 요거는 농산물 직거래, 전자상거래 같은 걸로 단순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다음 인구의 고령화. 65세 이상의 노년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올라가면서 노동력 부족, 아이고 허리가 아파서 못 짓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영농의 기계화를 통해서 그렇죠. 노동 생산성을 올리자 기계화의 도입이 이제 해결 방안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정답 찾아주면 바로 4번 나옵니다.
자, 이제 18번 넘어갈게요. 앞쪽이 좀 어려운 문제가 많았고요. 사실 뒤쪽으로 오니까 좀 쉬운 문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뒤로 가면 여러분들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집중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대체로 좀 앞쪽에 어려운 것들을 많이 넣어놨고 뒤쪽에 쉬운 걸 갔는데요. 18번도 상당히 쉬웠어요. 자, 이 지역의 변화를 추론해 보자고 했어요. 앞서 낙동강 삼각주의 지역 변화, 도시화로 인해서 많이 바뀌죠. 그와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땡땡시의 용도별 토지 이용이에요. 근데 항상 제시된 자료는 모든 의미를 지니니까 자료를 제시를 했겠죠. 그러면 94년에 이 지역의 인구 이렇게 썼어요. 2010년의 인구 한번 보세요. 인구가 상당히 많이 어떻게 되었다? 인구가 증가했다. 그럼 이 도시의 인구가 많이 증가하면서 토지용 바뀌었겠죠. 그러면 얘네 둘이를 묶을 수가 있어요. 왜? 농경지, 농사 짓는 땅. 임야가 뭔지 물어봐요. 수풀림의 들야자예요. 그러니까 자연 상태 산이나 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자, 과거 94년만 하더라도 너무 많이 차지한다. 농경지와 임야가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이 농경지 임야의 면적은 현재 어떻게 되었냐? 둘의 면적은 모두 감소했어요. 근데 뭐가 늘어났냐? 대지예요. 요 말도 잘 모르는데 대지는 뭐냐? 건물이 지어져 있거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을 대지라고 해요. 그럼 대지가 거의 2배 이상 증가했어요. 근데 생각을 해봐요. 밭이었던 곳이 아파트가 대지, 그렇죠? 건물이 들어서요. 그럼 건물만 들어서냐? 그렇죠. 도로도 닦여야 그 건물과 다른 지역 사람들이 교류를 하겠죠. 그러고 보니까 도로의 면적도 어떻게 되었냐 하면 늘어났어요. 공원, 아파트 내에 큰 공원 하나, 대규모의 단지의 아파트 안에 공원도 들어서게 되고. 그러면 이 지역은 어떻게 되냐? 대지라든가 도로라든가 바로 도시적인 토지 이용이 증가했고 자연 상태의 토지 이용이 감소했어요.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거죠. 자, 지표, 땅, 과거에는 거의 대부분이 자연 상태, 토양, 흙이었는데 아스팔트와 같은 도로의 면적이 늘어났죠. 포장되어 있는 면적이 증가했겠죠. 자, 토지를 압축적으로 아껴 쓰는 거 집약적인 토지요. 막 고층 빌딩이라든가 아파트, 옛날에 헐빈하게 집들이 드문드문 그렇죠 있었는데 증가했겠죠. 자, 1차 산업의 종사자 수, 이만큼 농경지가 한참 감소한 걸로 보아 1차 산업 종사자 비율은 감소했을 거고 2차 또는 3차 산업의 종사자 비율이 올라갔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거 정답 바로 3번 어렵지 않게 나왔고요. 4번 볼게요. 자, 대지의 면적이 2배 이상 늘어난 걸로 보아 아파트의 거주, 단독주택 마당 있고 멍멍이 하는 집보다 이게 늘어났겠죠. 그 다음에 도로가 이만큼 늘어났다라는 거는 그렇죠. 주변 지역과의 접근성도 향상되었다. 충분히 추론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9번 가볼게요. 자, 우리나라의 다양한 지형이라고 해서 지도로 출제하지 않고 그림으로 제시를 해서 상당히 쉽게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토 면적 좁은 듯하지만 그 안에 상당히 다양한 게 나타나요. 자, 대관령 하면 대표적인 거죠. 해발 고도가 높은데 평탄하면 바로 고위 평탄면이에요. 해발 고도가 높아 여름에 어떻다? 대관령이 대표적이죠. 서늘하기 때문에 배추, 무와 같은 여름 고랭지 채소 재배에 유리하다. 옳은 설명이죠. 자, 니은을 볼게요. 자, 돌산이다. 신생대 화산 활동에 의해서 형성된 거 아까 봤지만 제주도, 울릉도, 독도와 같은 곳이 대표적이고요. 돌산은 뭐냐? 대표적인 거 설악산, 금강산, 북한산. 바로 중생대에 형성된 화강암이 풍화를 받아 암석으로 주로 이루어진 산이니까 틀린 설명. 다음 T급 바로 볼게요. 자, 침시 분지요. 대표적인 거 춘천, 양구, 대구도 대표적이죠. 그러면 침시 분지는 하천의 침식에 의해서 깎이는데 바로 암석의 차별 침식이죠. 바로 변성암은 침식에 강해서 덜 깎여서 산지를 구성하고 있고 화강암의 경우는 침식에 약해서 많이 깎여서 분지의 바닥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침식이 아니라 바로 다른 침식, 정도가 다르죠. 차별 침식 옳은 설명입니다. 자, 다음 리을, 2개를 비교하는구나. 고위 평탄면은 침식 분지보다 내륙 지방의 중심 도시 틀렸죠. 침식 분지 보세요. 대구다, 춘천이다,
이러한 곳들을 보면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가운데가 평평하고요. 하천이 침식한 거니까 가운데 하천이 흐르고 있겠죠. 그러면은 대부분의 가옥들이 어떤 형태에 맞게 이제 들어가냐? 배산, 임수의 형태. 여기에 주로 도시가 발달하게 되고요. 겨울에 추워요. 그래서 여기는 바로 도시 발달에 불리합니다. 이렇게 하면 정답 2번 나오죠. 자, 이제 마지막 문제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도 상당히 쉬웠어요. 지역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바로 파급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성장 거점을 정해서 주변 지역이 같이 발달하게 하는 거. 그래서 요거는 주로 개발도상국에서 경제 성장을 최대한 효율성을 있게 하는 거죠. 바로 뭐냐 하면은 거점, 성장 가능성이 큰 거점을 잡아서 하는 성장 거점 개발이죠. 그 다음에 나를 보세요. 나는 쉽죠. 바로 지역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요거는 자본이 풍부한 선진국에서 지역을 골고루 발전시키기 위한 말 그대로 균형 개발이에요. 그러면 성장 거점과 균형 개발에 대한 거 내용 볼게요. 자, 가가 성장 거점이었어요. 그 우리나라 실제 성장 거점으로 수도권과 남동이매가 개발이 되는데 누가 하는 거냐? 정부가 거점을 정해요. 이게 명령이 아래로 향한다고 해서 아래쪽으로 의사결정이 향하더라. 하향식 개발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이게 내용이 연결되네요. 우리나라 정부에서 수도권과 남동이매를 바로 거점으로 정했으니까 성장 거점으로 조성이 된 거죠. 자, 균형이 지역 이기주의가 나타날 가능성이 커요. 왜? 성장 거점은 정부에서 딱 해버려요. 여기 공항 만든다. 근데 이걸 보세요. 균형 개발하면 되면 어떻게 하냐? 우리 지역도 낙후되었으니까 공항 만들어주세요. 우리도 낙후되었으니까 공항 만들어주세요. 근데 우리 지역에 원자력 발전소 폐기물 처리자 안 돼요. 우리도 안 돼요. 님비, 핀피 지역 이기주의가 나타날 가능성이 큰 거는 오히려 균형 개발 쪽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성장 거점 개발 바로 제1차에서 쓰면서 바로 국토 불균형이라는 지역 격차가 나타났고요. 균형 개발은 바로 언제부터 3차 90년대부터 현재 4차까지 균형 개발이 채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 디귿리을해서 바로 5번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9월 합평 해설해봤고요. 보통 선생님들이 내신 문제 이걸 반영해서 내니까 학교에서 선생님이 수업한 거와 함께 연관지어서 다시 한번 잘 학습해 주시고요. 선생님이 이제 다른 강좌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